엄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동네 창피하게. 70이면 다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데 또 무슨 고생을 하시려고요? 70살에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어느새 70살이 됐고 생활비가 필요해 나간 공공근로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 혼자라는 공통점만으로도 우린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감에 걸려 집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김 선생님이 죽과 과일을 싸들고 병문 안을 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돌봐준 게 대체 얼마만인지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더욱 가까워졌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70살에 이게 무슨 짓인가 미쳤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느껴본 그 따뜻한 온기를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김 선생님이 살림을 합치자고 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30년이야, 30년.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말렸어요. 나중에 저희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과 멀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김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행복한 일상에 자식들의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했다. 안 그럼 내가 왜 했겠어?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결국 재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 맞춰주며 살았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박선자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쉴 틈 없이 살았어요. 식당일, 파출부, 공장일.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두 아이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딸은 공무원이 됐으니까요. 결혼까지 시켜놓고 나니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손주들이 태어났죠. 지난 10년은 손주 봐주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손주 보는 일도 끝났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시간이 안 갔어요. TV를 켜봐도 재미없고 라디오를 들어도 심심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무엇보다 손주 봐주면서 받던 돈이 끊긴 게 컸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죠. 미안하다는 듯 한 번씩 용돈을 주긴 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니 불안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젊은 상담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떤 일을 찾으시냐고 묻기에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청소 공공근로를 소개해 줬어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월급은 80만 원이었죠.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청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70살에 또 일을 시작하다니.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몸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월요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20분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했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었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8시 정각 젊은 직원이 나와서 구역을 배정했어요. 박선자 어르신은 김민식 어르신과 함께 2층 강당이랑 복도 맡으시면 됩니다. 김민식 할아버지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한 분이 손을 들며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흰 머리가 깔끔하게 빗겨져 있고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이 보였죠. 2층으로 올라가면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첫날이라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조금 찼습니다.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됐나 봐요. 청소도구함에서 걸레와 양동이를 꺼냈어요. 강당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넓은 강당 바닥을 걸레질하는데 금세 땀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육체 노동이라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창가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김민식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봤더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70살이에요. 어머, 저도 70살인데 박선자예요. 동갑이라니 반가웠습니다. 왠지 친근감이 들었죠. 같은 나이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동지애 같은 게 느껴졌어요.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남은 시간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12시가 되자 일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려는데 구내식당이 보였습니다. 집에 가봐야 어차피 혼자 먹을 텐데 여기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았죠. 식당에 들어가서 식권을 샀어요. 6,000원이었습니다.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하며 음식을 받았죠.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김치와 나물 반찬들. 집밥 같아서 좋았어요.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민식 할아버지였어요. 식판을 들고 서 있었죠. 박 여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러라고 했더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왠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나았죠. 김민식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서 안 드시고 왜 여기서 드시냐고. 저는 집에 가도 혼자라서 여기서 해결하고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김민식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고요. 같은 처지라니.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됐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민식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 퇴직했다고 했어요. 40년간 교직에 있었다고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아서 명절에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말할 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온갖 일을 하며 살아온 이야기, 손주들 봐주다가 이제야 혼자 시간을 갖게 된 이야기. 내일도 시간 되시면 같이 드시죠.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김민식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바라던 바였죠. 한 달이 지나니
김 선생님과 부쩍 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만나서 같이 일하고 12시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 자상한 분이었어요.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대신 들어주시고, 힘든 일은 먼저 하시고,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를 보며 농담을 했어요. 이러다 둘이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0살에 무슨 결혼이냐고 손사래를 쳤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요일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더니 주말 내내 감기가 심해졌어요. 온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났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텼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주말이라 그냥 참았어요. 월요일 아침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에게 전화했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겨우 몸을 일으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독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주말 동안 참으셨냐며 혀를 찼죠. 수액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수액이 팔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이었어요. 박 여사님, 복지관 직원한테 들었는데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수액 맞고 있다고. 내일까지는 못 갈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은 괜찮다며 얼른 나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수액을 다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일어나서 밥을 차릴 힘이 없었어요. 겨우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약을 먹었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었어요. 오늘은 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드셨냐고 또 물었어요. 이제 막 먹으려던 참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매일 같이 점심 먹다가 혼자 먹으려니 밥이 안 넘어간다고. 죽이라도 사서 병문안 가도 되겠냐고. 순간 망설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빌라. 부엌은 좁고 거실은 어두운 이 집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김 선생님은 계속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는 죽도 못 끓일 것 같았죠. 결국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힘겹게 일어나서 대충이라도 집을 치웠어요. 쌓여있던 그릇도 씻고 바닥에 떨어진 옷까지도 주웠죠. 그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김 선생님이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전복죽 통이랑 과일 봉지가 보였어요. 어머, 박 여사님 얼굴이 왜 이래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병원 다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데워줬어요.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숟가락까지 놓아주시더라고요. 천천히 먹으라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하면서요. 따뜻한 죽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한잔 하던 중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불편하셨겠다고. 그러고 보니 화장실 전등이 나간 지 일주일이 됐는데 못 갈아 끼고 있었죠. 일주일 됐다고 다음에 아들 오면 고쳐달라고 할 거라고 했더니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됐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김 선생님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전등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그리고는 밖에 나갔다가 전구를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거실, 부엌, 안방까지. 오래된 전구를 모두 새 것으로 갈아줬어요.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밝은 집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저녁약 먹을 시간까지 챙겨주고서야 김 선생님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보살핌을 받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자상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어났죠. 김 선생님이 혼자서 2층을 다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해서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준비를 하고 복지관으로 갔어요. 김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박 여사님, 왜 나오셨어요? 며칠 더 쉬셔야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김 선생님 덕분에 다 나았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걸레질을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복도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김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의자를 가져다 주시며 앉아서 쉬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금방 끝낸다면서요. 미안하다고 했지만 김 선생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의자에 앉아서 김 선생님이 청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12시가 되어 일이 끝났어요. 김 선생님이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사드린다고, 어제도 챙겨주시고 오늘도 혼자 고생하셨으니 고기를 사드리겠다고 했죠.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었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동안 서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김 선생님은 아프신 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잘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공공근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했지만 마음은 싱숭생숭했어요. 이제 김 선생님을 매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했죠. 마지막 청소를 끝내고 복지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여사님,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하세요. 김 선생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사실 그걸 바라고 있었거든요.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왠지 허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 이제 일이 끝났구나.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갈 곳이 없으니 일어날 이유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맛이 없었어요.
김 선생님은 밥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실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다가를 수십 번. 괜히 내가 먼저 연락해서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사흘째 되는 날 점심시간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었어요. 박 여사님, 점심 드셨어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기쁜 마음에 바로 나갔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김 선생님을 보자마자 반가웠습니다. 겨우 사흘 못 봤는데도 오랜만인 것 같았죠. 공공근로 일을 마치고 서울 아들 집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손주들 봐주고 왔대요. 더 빨리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못 드렸다고 미안해했습니다. 밥을 먹고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봄날이 완연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깊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자식들 힘들게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이나 마찬가지라고. 나이 들어 혼자 지내니 너무 외롭다고요. 김 선생님이 공감했어요. 자기는 혼자 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30년을 혼자 사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버티셨냐고 물었죠. 저는 눈물로 버텼다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어요. 그 긴 세월을 생각하니 그때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흠칫 놀랐지만 뿌리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꼭 잡고 싶었죠. 그렇게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70년 인생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공원을 나와서 김 선생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게 됐어요.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금세 굵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다 젖었죠. 김 선생님, 비 그칠 때까지 집에서 잠깐 계시다 가세요. 망설이는 김 선생님을 재촉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감기 걸린다고. 그렇게 김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김 선생님의 젖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바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감기에 걸릴 것 같았죠. 서둘러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뒤졌습니다. 아들이 가끔 내려올 때 입던 옷들이 몇 벌 있었어요. 면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걸로 잠깐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에요. 김 선생님은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다고, 조금 있으면 마른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젖은 옷을 받아서 건조기에 넣었습니다. 2시간은 돌려야 완전히 마를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오니 김 선생님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막걸리가 있었어요. 막걸리를 들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비 오는 날엔 막걸리죠. 안주로 파전을 부쳤습니다. 양파랑 대파를 썰어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웠어요. 막걸리를 따르며 건배를 했습니다. 한 잔이 들어가니 긴장이 풀렸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이라니 참 좋다고.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3잔이 됐어요. 취기가 오르니 말도 많아졌죠.
젊었을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교대 다닐 때 얘기를, 저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정말 좋았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서로의 추억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밖은 캄캄해졌고 건조기가 끝났다는 알람이 울렸어요. 베란다로 나가 건조기 문을 열었는데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렸죠. 거실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오늘은 그냥 자고 가시라고. 빈 방도 있다고 했죠. 김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괜찮다고, 안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정말 괜찮으니까 편하게 계세요. 그렇게 김 선생님은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막걸리를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70년 인생에 이런 설렘이라니. 술 기운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김 선생님이 새벽에 조용히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술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70살에 이게 뭐 하는 짓이람. 미쳤다고 자책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30년 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온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김 선생님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실수였다고 생각하실까봐,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는 못 참고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김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매일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죠.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어요. 70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 김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그냥 합칠까요? 같이 살면 생활비도 아끼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혼이라니. 사실 40대, 50대 때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세상 시선도 무서워서 포기했죠. 그런데 70살에 재혼이라니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김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로의 자식들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죠. 자식들 허락받고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주말에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싶어서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하고 싶다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70살에 무슨 결혼이에요? 동네 창피하게. 딸이 먼저 반대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했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70살이면 다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데 무슨 남자냐고. 또 무슨 고생하시려고 그러냐며 한숨을 쉬었어요. 속으로는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이해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반대하는 자식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너희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30년이야, 30년. 30년 동안 일만 하며 너희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어.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그걸 못 들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됩니다. 떳떳하게 말해야 해요. 아들과 딸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상의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딸이 말했어요. 그럼 그냥 지금처럼 만나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굳이 결혼까지 필요가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말만큼은 꼭 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아플 때마다 너희가 내려와서 병원 데리고 갈 거야? 그 말에 두 사람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작년에 독감으로 쓰러졌을 때도 혼자 택시 타고 응급실 갔었죠. 수액 맞으면서도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딸은 애들 학원 보내야 한다고. 다 이해했지만 서운했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입가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관으로 향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충분히 말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 원망하지 마세요. 차갑게 돌아서는 자식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 김 선생님이 점심 먹고 잠깐 볼 사람이 있다며 나오라고 했어요. 누굴 만나나 싶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김 선생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라 누군가 했더니 제 아들이랑 딸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 그래서 만나자고 했구나.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우리 애들처럼 반대하면 어쩌나.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어요. 김 선생님 아들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예쁘시네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인사에 긴장이 풀렸어요. 딸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고, 어머니 덕분인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어요.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웃으며 축복해주는 김 선생님 자식들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러움인지 서운함인지. 왜 우리 애들은 저럴 수 없을까?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김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교육자라 그런지 자식 교육을 정말 잘 시키신 것 같아요. 부러워요. 우리 자식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가장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한다는 게,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들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서글펐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자식들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데. 아니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30년을 혼자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도 김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축복해주지 않아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70살의 새 출발이라니 대단하시다면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수줍게 웃었죠. 이제 정말 부부가 됐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30년 살았던 낡은 빌라를 정리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지만 너무 낡아서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금매로 내놨죠. 일주일 만에 겨우 계약이 됐습니다. 헐값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빨리 정리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김 선생님. 아니, 이제는 남편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24평짜리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빌라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첫날 아침 남편이 차를 끓여줬어요. 여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말이. 차를 마시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일상을 보내니 꿈만 같았어요. 자식들이 축복해주지 않은 게 아쉬웠지만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생활비를 따로 관리하자고. 각자 연금 받는 게 있으니 공과금만 반반 내고 나머지는 각자 쓰자는 거였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부부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돈 문제는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결혼이 아니니 더 조심하려는 마음이겠죠. 그래도 혼자 살 때보다는 생활비가 적게 나갔어요. 공과 금도 반으로 나누니 부담이 줄었죠. 한 달이 지나고 추석이 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서로 자식들이 다 모이면 어색할 테니 이번엔 각자 자식 집에 가서 보내고 오자고.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연락하나. 재혼 반대하던 애들이 받아줄까. 추석 당일 남편은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떠났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례상도 차리지 않았어요. 혼자 차리는 게 무의미했으니까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석 특선 영화를 하나 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명절에 혼자 라면이라니 씁쓸했죠. 3일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아들 며느리가 싸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이며 나물이며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졌죠. 잘 다녀왔냐고 물었지만 저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는 것 같았어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3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통화가 끝나고 물었습니다. 무슨 돈 얘기냐고.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추석에 갔을 때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요? 내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요? 남편의 말이 맞긴 했지만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선을 긋나 싶어 서운했어요. 더 할 말이 없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조금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절 안으며 물었어요. 왜 화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손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혼자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만지며 달래려 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결국 남편은 혼자 안방으로 갔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돈 문제는 예민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아. 재혼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내가 너무 심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무국을 끓였어요.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정성껏 끓였죠.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아침도 안 먹고 나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식탁이 썰렁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요.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다가가 말했어요. 여보, 어제는 내가 오바했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로 간섭 안 할게요. 그날 밤 겨우 화해를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같이 자자고 했어요. 하지만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주를 꽤 많이 마신 모양이었죠. 여보, 술 냄새가 너무 나요. 먼저 주무세요. 남편은 계속 같이 자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팔을 잡아당기며 왜 이러냐고, 화해했으면서 왜 또 피하냐고요. 오늘은 술에 취했으니 그냥 빨리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꼭 같이 자겠다고 달랬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남편은 혼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또 화났나? 내가 잘못한 건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까지 꺼내놓고 불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실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술이 덜 깼나 싶었어요. 점심때쯤 돌아오겠지 했죠.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밥을 차려놔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계속됐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70살 먹은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먼저 사과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말없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차려놓은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같이 못 살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말이라도 해요. 그때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부부관계 거부당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요? 2번이나 거절당했어. 술 취했다고, 피곤하다고.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이렇게 행동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도 흥분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했다. 안 그럼 내가 왜 했겠어? 혼자 사는 게 편한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랑해서, 외로워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단지 그것 때문이라니.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니 갈 곳이 없었어요. 자식들한테 갈 수도 없고, 친구 집에 신세질 수도 없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불편했어요. 각방을 쓰며 며칠을 더 버텼지만 한계였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이게 부부인가 싶었죠.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혼한 지 겨우 1달 만이었어요. 서류 정리는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고 각자 가진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요. 문제는 살 곳이었습니다. 빌라를 헐값에 팔아서 가진 돈이 얼마 없었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반전세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그나마 이것도 운이 좋아서 구한 거였죠. 짐을 빼면서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면목이 없었어요. 반대하던 결혼을 강행했다가 1달 만에 이혼이라니. 충고를 안 들은 대가라고 비웃을 게 뻔했죠.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날 혼자 김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남자 품이 그리워서 재혼했는데 결국 얻은 건 없었습니다. 집도 잃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월세며 생활비며 몇 달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주민센터에 가서 공공근로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죠. 70살에 재혼한 게 잘못이었을까요?